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우리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9년 만인데요.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지는데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특히 한학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에 앞서 우리 교포와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언급했습니다. 2, 3월경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고 이건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작은 갈등은 덮고 가자는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사회는 새해 벽두부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베네수엘라 정상 부부를 체포, 압송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대담하고 과감해진 가운데 한반도의 외교관계는 또 대중관계는 미세먼지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요. 이슈책, 도정 소식,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5주 동안 함께하는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최왕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5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이 갯벌 치유센터 입지 선정 관련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시를 좀 비판했었는데 시민단체가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선거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순천만 절강습지 갯벌 치유센터 공사 반대 시민연대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이 주요 선거 이슈로 후보들을 평가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예. 시민연대 지난해 말 해당 사업 관할 주무부서가 있는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순천만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해당 사업 추진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환경운동연합 회원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시민연대는 갯벌치유센터 사업의 기획부서이자 예산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민연대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며 정부 주무부처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문체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네. 시민연대는 사업 주무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올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갯벌 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공론화해서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며 이 사실상 찬반 입장을 확인해서 후보 검증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 찬반 입장을 주제로 후보 검증을 하겠다라는 시민단체 입장. 자, 우선 문체부의 입장 정리를 좀 해주시고 따르는 논란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문체부가 예산만 내려가면 집행은 지자체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순천시에 넘기고 있다며 국가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자신들이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연대는 순천만 절강습지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습지 개발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시민사회나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 공론 테이블 구성, 또 개발 중심 관광에서 이 보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논란으로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갯벌 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겠다는 상황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상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상황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부 부처인 문체부 자체의 입장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일단 지자체 사업을 주관했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순천시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문체부가 사업에 찬반이나 사업이 적절하다 아니다의 판단을 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천시의 책임을 완전히 지금은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시의 한 시민단체가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일부 정류장 간격이 좀 너무 멀고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여수시민협 녹색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여수 시내버스 일반 정류장과 스마트 정류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여수시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수시민협 녹색교통위원회는 관내 정류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수시 돌산과 율촌, 소라면 등 읍면지역과 도심의 외곽 지역의 정류장 간격이 지나치게 멀고 또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또 다수의 정류장에서 시설물의 노후화 그리고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시민단체는 정류장 시설물에 비가림막이 부족하거나 의자가 파손된 채 방치된 사례는 물론이고 도색의 부식, 또 차광 및 음향 시설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요즘 시내버스 정류장 하면 스마트 정류장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결과가 좀 의외입니다. 네, 여수시민협은 관내 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 정류장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현실이라며 지역 간 설치의 불균형 문제, 또 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눈살이 찌푸려지는 현장 상황이고 스마트 정류장의 도입 의도가 무색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 시민협은 도심 정류장인 이순신 광장과 진남관 등 여수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인근 정류장의 청결 상태는 물론이고 시설의 보존 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며 정류장의 시설물 관리에 여수시가 손을 잇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시민협은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가 방문객들의 이동수단 마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시내버스 정류장을 포함한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도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 박람회 개최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양인데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섬진강 제첩. 근데 중국산 제첩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 해경이 중국산 제첩을 국내산 섬진강 제첩으로 속여서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습니다. 네. 여수 해경은 최근 중국산 제첩을 대량 구매한 뒤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20톤의 유통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제첩이 시가 약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섬진강 제첩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연중 약 3개월만 채취할 수 있는데요.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통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불법 유통을 할 정도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 섬진강 제첩은 20kg 기준 도매 가격이 약 17만 5천 원 정도인데 네. 이 중국산 제첩은 같은 양이 약 8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 차이가 2배가 넘는데 업자들이 그 차액을 노리고 이 불법 유통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수해경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원산지 허위포시 등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인데 해경은 먹거리를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관용 없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렇게 먹거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다른 잘 지키고 있는 업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고 또 처벌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전남 광주 특별광역연합에 대한 여러 목소리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난 2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대통합을 선언하는 시도 통합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전남과 광주 통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 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인 5극 3특 기조에 발맞춰 이 광역연합을 출범하기로 전격 합의한 겁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요 통합 추진 협의체를 설치해서 시 도의회와 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통합안을 확정하고 이외에 통합안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요 다음 달 국회에서 의결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바로 이 행정 통합에 대한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되면서 네. 지역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가장 큰 게 좀 놀라는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 대부분이요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뉴스를 잘 접하지 않은 시민들은요 아예 생소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행정 통합에 대해 시민들은요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다양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시민들은 지역민들의 의견 반영이 없이 이런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좀 성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황당하죠. 나 볼 때는 그건 좀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몰랐어. 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알리지 안 했죠 지금 많이. 왜냐면 저기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하는데 그 부분에서 감동받아서 전남 광주도 통합하지 않냐 하더만 실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되죠. 실적으로 뭐냐면 광주 전남이나 같은 그 한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형태니까 실적으로 통합해서 뭐냐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한데 그럼 그 결론은 윈윈해서 공동으로 발전을 하려면 통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소리 없어. 지 맘이야. 당시 맘이구만. 아니 근데 해버렸는데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맞다는 게 봤어요. 다 틀린 오답으로 갖다가 정답이 없더라고. 정답이 없어. 장단점이 있겠죠. 순천, 강양, 여수만 이렇게 통합해도 좋은데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통합하면 될까요? 좋을 일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루어 나온 이 전남, 광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실은 안 할 거예요. 네, 통합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부터 아예 몰랐다. 그리고 이미 정해졌는데 법을 따라야죠. 하지만 늘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전남과 광주가 통합 또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는 인구 소멸 등 지역 위기 극복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이라는 기조에 맞춰서 국가 차원의 지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시도가 연합을 하면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그만큼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또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이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특히 광주 입장보다는 전남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이 광역연합이 전남도에는 보단 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과거 지역에서 추진된 도농 통합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 도농 통합의 실패가 다시 전라남도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승인을 좀 보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뭐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일단 물적, 인적 자원들이 좀 더 풍성합니다. 광주보다 인구도 많고 또 우원수도 많고. 그런데 동일한 조건으로 통합을 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1995년 1월 1일 날 4개 시에서 도농 통합을 했습니다. 30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순천시 승주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때는 통합의 논의가 상당히 좀 거창했던 것 같아요. 예산도 더 많이 받고 국책 사업도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무엇보다 비급비 청사진을 많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오늘날 와서 보니까 도시 쏠림 또 도농 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화돼가지고 결국은 도농의 통합이 됐던 군이 일반 군보다 못한 그런 제도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통합을 해서 잘된 사례는 또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전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이었습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 공감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네. 도농통합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전남도와 광주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지도만 보더라도요. 광주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통합까지 된다면요. 광주가 좀 더 쏠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전남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소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인해요. 이재명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는 명분과 또 현 정부의 기조에 맞아 떨어진다고 하지만요. 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갑자기 추진한 것은 성급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한 선언문을 발표한 전남도의 경우에요. 이 전남도 의회와의 어떠한 소통 없이 행정을 추진하면서요.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남도 의회와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전해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전남도 의회에서는 좀 들은 바가 없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의회와의 소통이 없다는 건 좀 놀라운 부분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는 성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가적 아젠다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식의 통합이 효과가 있을까? 우리 전라남도 광주의 어떤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도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해야 되고 1월 달이 휴회 기간입니다만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다면 의회한테 충분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 얘기 듣고 왔습니다. 네. 물론 전남도 의회에 있는 의원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지금 성급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전남도 차원에서는 사실 전남도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정부 기조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줘야 한다라는 식의 행정 처리는 많은 분들의 또 신뢰, 지역민들의 네. 공감대가 얻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그래도 뭔가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네. 그래도 공동선언문 발표가 주는 상징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과의 만남 또 그렇죠. 주목을 해봐야 되기 네, 때문에 9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을 잘 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통합, 광주, 전남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네요. 네, 통합 지방 정부 명칭이나 청사 부지 마련을 두고도 이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변화도 큰 영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지역 현안입니다. 이 40년 만에 광주 전남 통합의 길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특집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수 MBC에서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라는 방송이 방송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반세기 됐는데요. 국내와 아시아의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던 여수 국가산단이 처한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도미노 현상, 정부의 대안과 해외 사례까지 심도 깊게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올해도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여수 국가산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일 텐데요. 어쩌면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 위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 보기 위해서 라디오 전망대가 이번 다큐를 기획 제작한 최황지 기자와 함께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5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름하여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앞으로 함께해 주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황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셧다운이라는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네, 맞습니다. 방영이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총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네. 원고까지 다 쓰시고 어찌 보면 PD의 역할을 다 하신 건데, 작가, PD 역할까지. 네. 일단 이 제목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 이게 어떤 의미로 단 제목일까요? 네, 원래 제목은 생존의 갈림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네, 석유화학 생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이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글을 한 달 정도 썼다고 보면은 제목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목 뽑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이들의 인터뷰를 쭉 이렇게 복기를 해봤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양승훈 교수가 이 유산을 버린다고 하면은 보루가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산이라는 말이 갑자기 깊이 꽂혔어요. 네, 유산은 또 여수이기도 하고 또 기름류를 쓰면은 또 기름의 산업이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산을 꼭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 제목이죠.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로 이제 완성을 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산 의미에 더해서 기름유를 써서 중의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 유산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어갈 것인가라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 마지막에도 이을 것인가 뭐 남길 것인가 하는데 그때의 유는 또 남길 유 그리고 흐를 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유산을 꼭 쓰고 싶었는데, 네, 그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5주간 저희가 이 특집 프로젝트성 코너 속의 코너를 좀 마련했는데, 이름이 셧다운 리포트입니다. 이 셧다운 다큐멘터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 취재기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국가산단의 미래까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첫 시간인 만큼 앞으로 5주 동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갈 건지, 마치 책의 목차? 차례? 이런 것처럼 미리 좀 전반적인 계율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네, 저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 다큐멘터리는 46분짜리였지만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수에서 시작해서 울산, 그리고 중국, 일본, 독일로 그 배경이 확장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는 여수 산단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다큐가 제작됐던 만큼 이런 것들을 모색하되 미처 다큐멘터리에 담지 못했던 좀 추가적인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특히나 좀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 대내외적인 악재,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위기로 지목되는 중국의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위기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일본과 독일 현지 취재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여수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총 저희가 5주간 특집 코너를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상황을 우선 정리를 해보고 다큐 방영 이후에 가장 최근의 동향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최근 좀 언제로 봐야 합니까? 최근 기준은 뭐 길게 잡든 짧게 잡든 이렇게 봤을 때? 네, 일단 가장 먼저 불황과 그리고 위기 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불황의 시작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원래 수출 주도 위주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네. 수출의 기준을 이렇게 쭉 그 연도별로 살펴보면은 2022년도에 한 388억 달러, 하나 56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찍고 급격히 이제 내림세를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이 수출액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워낙 코로나 때 플라스틱이나 마스크 같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예. 석유화학이 반짝 호황기를 누렸던 거죠. 그래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에? 네.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이 그때가 순간이 언제예요?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음.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반등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산처럼 이렇게 뾰족해졌잖아요. 아, 그래프가 쭉 네.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는데 그쵸. 이때가 코로나19 코로나 시기였다. 202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만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예. 계속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죠. 2023년부터 석유화학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고요. 2024년부터 2025년 위기의 심화 구간이 도래합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LG화학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다른 공장들의 가동이 점차 중단이 되고요. 예. 2025년도 지난해죠. 지역 경제도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친 예. 상황입니다. 지난해 제일 본격적으로 좀 이런 위기감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언제 시작이 됐나 살펴보면은 2024년도 말에 예. 그 산업부가 석유화학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어젠다가 나온 시기고요. 그리고 올해는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모든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지금까지 여수산단의 위기가 뚜렷해져 온 상황 속에서 문을 닫는 공장 소식이 하나하나 들려올 때마다 지역민들의 가슴은 좀 철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초 이 지금 기준 문을 닫은, 그러니까 가동 중단된 공장 상황 좀 파악해 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는 LG화학의 여수 NCC 2공장이 2023년 4월에 가장 먼저 중단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2년 전일 것 같은데요. 2024년에 한 공장 하나를 더 중단을 하고요. LG화학에서는 공장 2개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SM 공장입니까? 네, SM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여수 공장 총 2공장을 모두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는 가장 이제 지역민들한테 좀 타격이 됐던 뉴스가 여천 NCC일 텐데 여천 NCC 3공장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예. 지금 구조 조정에 따라서 여천 NCC 그리고 롯데케미칼, LG화학 이 3개의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공장 가동이 더 중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 보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문을 닫아왔는데 가장 최근에 좀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여천 NCC 공장의 네, 운영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고용 불안 그것도 가장 고리가 약한 하청 노동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좀 보니까요. 지난해 월 평균 9,000명이던 노동자가 지난해 10월에는 3,000명으로 좀 급감했습니다. 이거 맞는 수치입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그 노조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노조비를 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집계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노조비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이 없는 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 수치를 많이 인용하긴 합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셈인데요. 예. 이게 플랜트라고 하면은 공장 설비에 투입되는 인력이라 여수 안에서 여수 산단의 대표적인 직군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고용 실적이 암울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집계를 보면은 여수 산단 고용 인원이 대부분 이제 2만 5천 명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1분기에는 2만 4,600명으로 2만 5천 명대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2분기에는 2만 1,000명으로 떨어지고 3분기에는 2만 900명. 그러면 지금 이제 2만 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5천 명이라는 그 고용 인원이 이제 뭐 실직하거나 실직 위기에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생활 안정자금 지급, 또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노동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대책은 어쨌든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는데요. 예.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면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생계에 당장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게 작동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느냐 돌아가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수 산단 배후 상권이 무선지구 상권 침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폐업 사업체 수를 보면요. 그 위기의 시작인 2023년도 보다 지난해 2024년도에 10% 이상 폐업 사업체 수가 늘었다라는 여수시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으로 이 어떤 그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쨌든 지역 경제가 이 여수 국가산단 위기와 맞물려서 함께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신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외에도 일단 대기업 하나가 좀 무너졌을 때 함께 타격을 받는 것들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 구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주요 대기업들 있겠지만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연관된 중소기업 수는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롯데케미칼 공장 하나, 그것도 라인 하나가 문을 닫는다라고 해버리면은 예. 그 라인에서 그 포장을 담당했던 그리고 출하 그리고 유통을 담당했던 그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인력들이 줄줄이 이제 실직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하청업체들도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단 주변을 보면은 특히나 그 플랜트 관련 건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다큐에서도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뭐 지금 건설 기업 중에 한 곳은 그 야적장에 공사 자재들이 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일이 없어서. 근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만 오고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미 그 야적장이 포화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해당 기업도 지금 매출액이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시 전체 기업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요. 이게 BSI라고 하던데 지금 원래는 대부분 뭐 7, 80 정도 나오던 그 지수가 지금 58.6입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 네. BSI가 58.6이고 이것도 마저도 지금 50점대도 위태로워서요. 지금 2025년 4분기에는 52.1로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지수가 70, 80 정도로는 유지가 됐었는데 굉장히 지금 그 경기가 암울하다라고 보는 기업체가 많은 겁니다. 예. 이번 문제에 맞물려서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 울산 디스토피아를 쓰신 경남대 양승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최영지 기자께서도 이분과의 인터뷰에서 또 제목을 따왔다라고 말씀을 잠깐 주셨습니다. 지역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분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네, 저도 양수은 교수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인터뷰 당시에 이제 산업도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확립을 했었었는데 네. 이 산업도시라고 하면은 1960년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을 위주로 성장을 했고요. 예. 당시에 뭐 여러 주민들 간의 수용성에서 갈등을 빚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승훈 교수는 지역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 지역에서 제조업 일자리 부족하고 뭐 데이터 센터나 첨단 산업 같은 것도 다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석유화학이라는 어떤 국가 중요 제조업이 그것도 50년 이상의 지역 먹거리가 됐던 제조업이 침체가 된다는 건 지역 경제 침체뿐만이 아니라 예. 지방 소멸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지방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어떤 위기의 단초가 된다라고 경고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산업도시 여수의 침체 문제를 단순히 경기 침체로만 조금 국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나아가 좀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까지 함께 고민해 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 시한을 주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안을 기업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여수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낸 구조 개편안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구조 개편안을 냈다라는 것만 지금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네, 내용은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할 아하. 거다라는 식으로 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인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이럴 것 같습니다. 뭐 GS 칼텍스와 LG 화학은 그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예. 양사 NCC를 통합 운영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설비가 굉장히 크고 조금 오래된 LG 화학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지금은 유력합니다. 예. 그리고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역시 이제 합작사를 설립해 대응할 것 같고요. 예. 여천 NCC는 이미 상공장을 지금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 2 공장 또는 그리고 롯데케미칼 공장을 어떤 걸 지금 공장을 멈추느냐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 내용이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LG화학 그리고 그 여천 NCC 롯데케미칼 어떤 공장이 가동 중단될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예. 200만 톤 이상의 설비가 여수에선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대부분 어쨌든 통폐합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큰 틀에서 정부의 구조 개편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조 개편안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산업부 차원에서도 올해 1분기에는 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구조 개편안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하든 뭐 줄이든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정부는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점일 텐데요. 예. 일단 기업과 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합작사를 만들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큰 NCC 설비를 누군가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예. 대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도 부과될 거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이 일단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어떤 그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어떤 필요한 규제 등을 조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기업마다 지금 자산 규모와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안 제출하면 산업부도 이에 맞게 좀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업마다 좀 다르게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가장 먼저 산업부는 지난달에 그 화학산업혁신 얼라이언스라고 의견 나눌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켜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렇게 각 기업들이 한 조에 이렇게 각각 있고 그에 맞는 중소 중견 화학 기업들 있고 그리고 학계 연구계 등 이렇게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인데 이게 이른바 뭐
조별 과제처럼 한 조의 기업 하나, 뭐 앵커 기업 하나, 중소 중견 기업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해 보자는 취지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설립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어떤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예, 어쨌든 일단 뭔가 나온 것은 없고 정부 산업부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대책 또 지원책을 수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산업부도 올해 1분기 안에는 구조 개편안을 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 1분기 아니면 3월인데 그 안에는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동향과 또 정부 대응 시시각각 새로운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계속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2026 여수 국가산업단지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개요를 좀 우리가 펼친 만큼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저는 다음 주에. 오늘부터 본격적이었는데 오늘부터 물론 본격적이었지만 다큐에 담아서 이렇게 취재하신 새로운 내용들 또 네. 해외 사례들 위주로 앞으로 또 알찬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리포트 여수 MBC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에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민생 경제부터 복지, 안전, 미래 산업까지 폭넓게 담겼다고 하는데 이 도민들이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이 월 3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은 전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예. 산업 불황을 겪고 있는 여수 광양 지역 기업에는 금융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큰데요. 농어민 공익수당은 70만 원으로 오르고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연령도 확대가 됩니다. 예. 출생기본수당은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되고 다둥이 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먹거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네. 교통비 환급 확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도민 안전공제 보장 강화 등 생활 안전과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시책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균형지수 평가에서 전남도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떤 걸 좀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일생활균형지수 평가에서 전남도가 총점 73.1점을 받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7점 이상이 높은 점수인데요. 전남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전남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사 출연 기관이 함께하는 일 생활 균형 실천 활동을 이어오며 제도가 현장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 여성 일자리 박람회, 맛돌봄, 맛살림, 문화 확산 사업, 경력 이음 바우처 지원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들도 함께 추진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해서 도민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정책 얘기 좀 들어볼 텐데요. 전남 동부 지역만 해도 산업 위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또 임차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클 텐데요. 전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과연 현장의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을지 어떨까요? 예,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전남도는 올해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예. 먼저 당장 자금 운영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은행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면 전남도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서 일반 기업은 최대 3억 원, 우대 대상 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자 부담이 최대 2.5포인트까지 줄여질 수 있습니다. 네. 또 공장 증개축이나 설비 구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 정책 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해 저리로 장기간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벤처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고 건설업, 중소기업 전용 자금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외교부가 주최한 공공외교 우수 사례 공모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방정부가 공공외교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다는 것 참 인상적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외교부는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남 K푸드가 확장하는 세계 식탁을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과 해외 현지 거점을 연계한 공공외교 모델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보성 녹차와 고흥 유자, 완도 전복 등 전남의 특산품이 각국 정상 만찬에 활용이 되었고요. K푸드를 매개로 한 식문화 공공외교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남도는 전남의 식문화와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K푸드의 가치와 전남의 브랜드를 세계에 더욱 알려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월 5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